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할 내용은요, 지질시대의 환경과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는 지금 화면 보고 있는 바로 옆 페이지인 204페이지, 그러니까 뒷장이죠. 뒷장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석과 지질시대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미 화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봤을 것 같고, 우리 또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어릴 때 5살 이때는 거의 공룡 박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 화석이긴 한데, 사실 익숙하긴 해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것까지 화석이라고 하는지까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부터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층에 남아있는 화석들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의 종류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환경이 어땠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 때문에 이 주변의 환경까지도 알 수 있겠느냐? 그게 오늘 배우는 내용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일단 그러면 화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특징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구의 탄생을 약 46억 년 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까지를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지질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가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다른 인류가 또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생명체가 이 지구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떤 시대로 명명을 새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구가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우리는 지질 시대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걸 총 4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시기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 시기의 명칭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이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그렇다고 해서 화석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 문장을 한번 선생님하고 볼게요. 자, 생물이 화석으로 남으려면 하고 요렇게 내용이 나오죠.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자, 훼손이 돼서 흔적 자체가 원형이 보존이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 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훼손되기 전에 메모리 되어가지고 화석화 작용이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화석화 작용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왼쪽 편에 여러분들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생물이 화석으로 보존되는 작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 생물의 유해, 우리가 사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유해나 흔적이 다른 물질들로 치환이 되거나, 자, 다른 물질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뼈가 만약에 땅 속에 뼈가 이렇게 묻혀 있었습니다. 뼈가 묻혀 있었는데 여기 주변에 이제 다 땅이고요. 땅이 이렇게 있고 색깔을 좀 다르게 구분합시다. 자, 이렇게 만약에 뼈가 이렇게 묻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뼈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또 압력에 의해서도 그렇고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이 공간으로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이 공간을 채워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뼈가 있던 자리에 이 초록색이 이렇게 와서 채우면 나중에 이 초록색이 있는 부분이 뼈가 있던 곳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화석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생물의 뼈나 껍질같이 단단한 부분이 화석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간혹 빙하나 아니면 이런 호박과 같은 보석 속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쥬라기 월드라는 영화를 혹시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공룡을 복원을 시키는 걸로 이 영화의 배경이 시작이 되죠. 이 공룡 복원에서 공룡을 복원시키는 키워드가 바로 이 호박 속에 있는 모기였습니다. 공룡의 피를 이 흡혈한 모기가 호박 속에 갇히게 되고, 그 모기에서 추출한 공룡의 DNA를 가지고 복원을 시킨다라는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자, 여기도 보면 우리 교과서 아래에도 보면 이 호박 속에 갇혀 있는 곤충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공룡이나 제 발자국해서 나오는데 사실 경남에 있는 고성이 이 공룡 발자국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 공룡 박물관 같은 것도 있고 한데요. 우리 지역인 창선에도 이 공룡 발자국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뭐 부모님하고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생물이 뚫어놓은 구멍이나 알 혹은 배설물 이런 것들도 화석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아래 보면 그 다양한 종류의 화석이 나오는데요. 자, 식물 줄기, 그리고 호박 속의 곤충, 그리고 공룡 발자국, 그리고 포유류의 배설물입니다. 자, 이런 것까지 다 화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화석의 형태 그리고 산출 상태 등을 조사를 하게 되면 과거 생물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 과정상에서 어떤 단계로 진화가 이루어졌는지도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화석들은 그 당시 환경도 유추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 다음 소단원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일단 이 단원부터 마무리를 지어보죠. 자,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선명하게 그림이 나올 텐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파일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보면 엄청 작게 지금 요렇게 쪼개놨을 것 같은데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방금 앞에서 지구가 태어난 4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그때 4개로 구분을 한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어떻게 4개로 구분을 하느냐? 먼저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라는 우리가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요, 지구가 아주 사춘기처럼 격변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생물의 화석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이 다음에서 나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요런 게 있다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화석 자체가 거의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행스럽게도 각각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은요. 다행히 이 성캄브리아 시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3군데 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이후에 가장 오래된 시대를 오래된 옛 고자를 써가지고 고생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중생대 중간 단계, 그리고 가장 최근인 신생대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 시대를 대표하는 그럼 시대를 대표하려면 그 시대에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다가 흔적을 남긴 화석들을 아래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고생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엽충과 방추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고생대는 좀 아마 여러분들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생대 한번 볼까요? 중생대는 조금 익숙한 모양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포켓몬스터라는 게임 때문에라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암모나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공룡의 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신생대는요, 화폐석, 그리고 밑에 매머드가 나오는데 매머드 크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만 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 그 사진 자세히 보면요, 밑에 코끼리가 실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코끼리 사이즈보다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들은 그 시대에만 살았으니까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석들을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준 화석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생존한 범위 자체는 굉장히 넓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 아주 흔한 거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 생존 기간 자체는 짧아야 해요. 왜냐면 그 시대에만 살아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고생대에서 중생대에 걸쳐서 살게 되면 얘는 고생대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생대의 것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살면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생명체였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표준 화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표준 화석이라는 용어를 얘기를 한 이유는요, 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시상 화석을 비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용어를 꺼내든 겁니다. 더 넘어가 볼게요. 자, 표준 화석을 배운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방금 앞에서 얘기를 했죠. 자, 지질시대 동안 지구에는 지진과 화산활동 등 크고 작은 지각 변동,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도 우리 지진이 일어났다는 문자를 아마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수차례 급격한 기후변화들이 계속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지금 낙관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지구의 기후변화도 그 흐름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이제 지구에서 이런 기후 변화가 있어 왔던 건 외부적인, 그러니까 자연 자체의 요인들이 좀 더 강했다면,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위기는 인간들이 초래한 거기 때문에 당시하고는 좀 많이 다른 편이에요. 자, 생물은 종류에 따라 서식하는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생물의 화석을 조사를 하게 되면 환경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물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고 하는 애는 화석으로 발견이 됐을 때 얘가 육지에 살았는지 아니면 바닷속에 살았는지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대표적인 화석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룰 겁니다. 첫 번째는 산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사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밑에 볼까요? 자, 먼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산호, 고사리 모습, 그리고 각 생물의 화석, 이제 과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사진은요, 인도네시아 바다에 있는 산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른쪽에 작게 있는 이 사진은 바로 산호 화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 숲에 있는 나무 고사리, 그리고 여기는 고사리 화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산호 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딘가요? 얕고 따뜻한 바다가 떠오르는 게 맞죠. 자, 그 다음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고사리가 발견되는 곳이 주로 따뜻하고요, 습하고, 그리고 높은 산 같은 데서 자주 발견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호라든지 고사리의 이런 특징이 과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그러면 과거에 화석이, 예를 들어 산호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럼 이 산호화석이 발견된 곳은 옛날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을 것이다. 그리고 고사리가 발견이 되면 여기는 옛날에 따뜻하고 습하고 그리고 높은 지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화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상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던 표준 화석과는 좀 달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호하고 고사리를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도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의 산호, 과거의 고사리가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포 범위는 좁아야 돼요. 분포 범위가 좁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바다에만 살고 그 바다 중에서도 얕고 따뜻한 바다여야 되고, 이렇게 조건이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화석들은 시상화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 그래서 앞에 배웠던 표준화석과 그리고 뒤에 지금 배우는 시상화석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교과서 바로 밑에는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게 줄글로 이렇게 쭉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정리를 하고 싶으면 밑에 있는 글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지구는요, 세계지도 여러분들 딱 떠올리면 5대양 6대주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지금 또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대륙 명칭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판게아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륙들이 쪼개져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퍼져 나가면서 사이에 바다들이 채워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죠. 그런 변화도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현재 나눠져 있는 이런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종류의 화석들은 당시에 하나의 대륙으로 이어져 있을 때 이제 그 지역에서 살았던 생명체들의 화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색깔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화석이 발견이 되었냐면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어져 있는 이렇게 넓은 범위에 걸쳐서 역시나 여기도 이제 중복이 되는 거죠. 여기는. 자, 이 범위에서는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이런 식물 화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과거에 이렇게 육지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삼엽충이라든지 암모나이트 우리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표준 화석으로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그리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이 화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들 같은 경우 바다에 살던 애들인데 지금 뭐 예를 들면 밑에 있는 예시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높은 고산지대에서 요 화석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 사는데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이 지구 전체가 바다에 잠겨 있었던 건 아닐 거고, 왜 얘들이 이 산 위에 존재하느냐? 우리 앞에서 판의 경계에서 판이 밀려 올라가기도 한다라는 것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다 속에 있던 판이 융기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닷속에 있던 이 암모나이트나 삼엽충들이 퇴적되면서 만들어진 지층 자체가 융기되면서 산 위에서 화석이 발견되기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이 다음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학교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